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잘 지내셨죠? 한 예, 달 잘 동안? 지냈습니다. 네. 또 한 달이 금방 지나가네. 아, 진짜요. 예, 벌써 더운 여름에 왔는데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새 또 몽골 쪽에 가서 선교 또 하고. 네, 제 네, 몽골 지난 추석 연휴 때 몽골 갔다 왔는데요. 아유, 진짜 저희는 이렇게 의학 전문 채널도 있고 해서 정말 건강 관리에 굉장히 뭐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몽골 분들은 아무래도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없고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몽골 병원에 진료를 갔는데 병원 간호사가 혈당이 530 사더라고요. 간호사가. 간호사가. 그래서 아, 이게 이러한 의학 정보 채널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몸도 비대한 데다가 당도 높고 그다음에 혈압도 막 220, 230 이러니까 저는 그런 혈압과 혈당을 한국에선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2018년, 19년에 제가 진료받던 환자가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이렇게 계속 관리를 안 하면 쓰러진다라고 말했던 분이 2번이나 뇌졸중이 와서 팔다리 마비가 돼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가슴 많이 아팠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방송을 하는 이유도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잘 들어주시고 실생활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얘기를 하다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서 결국 마무리를 못 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이어서 읽기 전에 조금 앞 내용을 좀 하고 갈까요? 네, 예, 네. 앞 예, 내용을 좀 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의 선생님이 치료. 앞부분, 그다음에 예. 저는 뒷부분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은 뭐 일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치매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흔한 치매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다른 치매도 있긴 하지만 그냥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어떤 환자를 진단 내린 그쵸. 정신과 의사죠. 그분의 이름. 이름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박사가 이제 어구스트 디테르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50대 그 여성분을 진료를 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진단명이 이제 탄생이 됐죠.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병이 나타났는데 이 알츠하이머병을 처음 보고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성분의 그 뇌 조직을 확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우리 소위 말해 노인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글말로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침착이 되면서 결국 뇌를 망가뜨리고 여러 가지 이 치매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났구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 프로이드나 이런 분들 정신과에서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장되고 있었을 찰나에 이 크레펠린이라고 하는 신경과 의사하면서 병리학자 그분이 이제 이 아밀로이드 이 플락을 발견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질환들이 뇌에서 오는 질환이다라고 하고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사건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 병이고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니까 뇌신경세포가 이렇게 망가지게 돼요. 우리가 MRI 찍게 되면은 아마 그 치매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모시게 되면 뇌가 이렇게 호두처럼 위축이 왔어요라고 하는 표현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뇌 신경세포가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지 기능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되는데 이 아밀로이드의 뇌 축적이 그러다 보니까 훨씬 우리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한 15년 아니면 20년 전부터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치매는 그 이후에 나타나니까 미리미리 이런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지 않도록 건강하게 뇌 건강을 위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이 아밀로이드를 없애주는 그런 주사제도 올 1월부터 등장을 했기 때문에 좀 알츠하이머병의 치료가 좀 획기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슬라이드 선생님. 예.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을 완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해서 알츠하이머 병이 와서 이러한 뇌의 구조가 망가지게 되면 저희가 아세틸콜린이라는 그러한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신경 성분,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올려주는 그러한 약이
지금까지 대부분 사용했던 약이에요. 인지기능 개선제가 이제 1993년에 처음으로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30년 이상 저희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그 레켐비라고 하는 신약이 등장했어도 저희가 이 약을 같이 쓰면서 레켐비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 기념비적으로 크램펠린이라는 사람이 알츠하이머 박사랑 같이 그러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발견이 되면서 저희가 이게 증상이 생기기 전에 아밀로이드가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처음에 백신이 개발됐던 게 2002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차로 아밀로이드 백신이 개발이 됐지만 뇌염이라는 아주 뇌염으로 인한 사망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싹 들어갔고, 2세대로 단일 클론 항체라는 새로운 2세대 백신 같은 거죠. 일종의 항체 치료제가 나오면서 그게 요새 아주 각광받고 있는 레켐비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도 아마 여러분들 뭐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에서 뭐 5천만 원 정도 막 내고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죽은 신경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척수강이나 그다음에 정맥으로 그러한 이 줄기세포를 넣어주는 건데요. 사실은 뇌에는 보이지 않는 BBB라고 하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하는 뇌 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줄기세포가 사실은 넣어줬을 때 뇌까지 도달하는 그 정도가 한 0.5% 정도밖에 안 남는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은 줄기세포 치료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라고 검증받는 그러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비싼 돈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검증된 치료 위주로 조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잠깐 앞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뇌가 망가지게 되면 여기 보이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억력, 이상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치료는 아세틸콜린이 떨어졌으니까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원래는 이제 아세틸코에이와 콜린이 결합을 해요. 그게 이제 아세틸콜린이 되고 결국 얘가 콜린과 아세테이트로 분해가 되는데, 결국 이 아세틸콜린이 오래 머물고 분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라는 약이 현재 지금 20년 넘게 쓰고 있는 그 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뭐 치매 약제를 우리가 처방을 많이 하는데 그 약제들이 다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는, 즉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기전은 다르지만 또 메만텐이라고 그래서 이 NMDA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 NMDA 수용체 기량제라고 하는 그런 그 약이 있는데, 이 메만틴은 그 NMDA 수용체를 통해서 칼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포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 세포가 망가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신경 전달의 노이즈, 우리 잡음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 NMDA 수용체를 좀 뭐 자극이 많이 될 때는 막아주고 내가 필요할 때는 빠지고 이런 형태로 가역적으로 조절을 해줌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뇌 신경세포가 덜 망가지게 하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흥분되면 안 되거든요. 이 흥분을 안 되게 이 글루타메이트를 억제시키는 약. 그래서 요 두 가지 약이 있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이 원래는 두 개를 이제 같이 복합제로 많이 썼는데 이제 하나로 합쳐진 약도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치매 치료제는 이 아세틸콜린을 올리는 약, 그다음에 이 글루타메이트를 억제해 주는 약, 요 두 가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치매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저희가 설명하는 동안에 윤희님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한국에서는 5천만 원짜리 주사가 알츠하이머를 예방해준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3번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일단은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인데 자, 저희가 어떤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항체 항체 치료제는 치료제는 지금 두 가지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김민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레카네맙, 레캠비라고 하는 주사제. 그거는 이제 한 달에 2번 맞는 주사예요. 2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키솔라. 곧 들어올 이제 도나네맙이라고 이름은 이제 키순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인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3번 맞아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상 연구들이 지금 아까 말한 레카네맙 같은 경우 레캠비는 한 달에 2번 주사로 18개월 동안 계속 임상을 했고 그 이후에도 네. 계속 맞아야 될지를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도나네맙이라고 하는 키순나는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지만 역시 12개월, 18개월 주사를 맞기 때문에 횟수는 3번 이상이 되겠죠. 근데 비용은 레카네맙이 한 3,500만 원 정도 1년에. 그리고 도나네맙은 한 달에 한 번 맞긴 하지만 비용 자체는 한 4,5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조금 더 비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긴 한데 3번 맞는 주사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저거는 네. 없고요. 그리고 레캠비라고 하는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거는 킬로그램당 10mg을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몸무게가 이제 날씬하신 분들은 좀 덜 들어가고요. 지금 이제 3,5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한 70kg 정도 되는 체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키설라 같은 경우에는 700mg, 1400mg 그러니까 용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1400mg 맞는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4,5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네. 현재는 그냥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주사제만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한번 넘어갈까요? 예. 자, 그래서 요거까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아세틸콜린을 올리는,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라고 하는 약이 요 딱 3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 3가지 약밖에 없어요. 도네페진, 그다음에 리바그스티그민, 갈란타민. 그래서 도네페질이 아마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이 되겠고요. 리바스티그민은 우리 패치제 붙이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파킨슨병이 있는 환자들이 치매가 왔을 때 이제 이게 또 효과가 좀 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고 또 갈란타민은 니코티닉 리셉터라고 하는 니코티닉 수용체를 이제 모듈레이션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이제 기본적인 아세틸콜린의 좀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제가 글루타메이트가 이게 억제를 시켜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항진되는 거를 막아준다라고 하는 메만틴이라는 약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치료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치매는 아니고 뭐 검사했더니 경도인지 장애다 아니면 뭐 주관적 인지 저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약을 또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뇌기능 개선제거든요. 뇌기능 개선제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진코빌루바, 그러니까 네. 우리 은행잎 추출물이에요. 진코빌루바라고 하는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순환이라든지 또는 인지 기능에 좋은 걸로 개선하고 있고, 그다음에 콜린 알포세레이트라고 많이들 또 드시는, 그러니까 이제 콜린이 들어갔으니까 결국 콜린을 조금 전구 물질로 해서 좀 높여주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세틸 엘카니틴과 옥시다세탐은 예전에 썼는데 이제 재평가 임상에서 효과를 못 봐서 지금은 시장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뇌기능 개선제는 요 2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야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좀 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거는 할까요? 네, 요거 그러니까 혈관성 치매라고 이제 지금 이제 전반부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그 부위에 있는 뇌세포가 죽으면서 이러한 신경학적 결손이 3개월 이상 진행이 돼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준다. 그걸 저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뇌졸중 예방약입니다. 보시면 혈전 방지제라고 해서 우리가 항혈소판제제, 즉 우리가 혈액 응고가 필요한 거에 있어서는 혈소판이라는 게 몸에 있어서 걔네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동맥경화에 어떤 혈관을 막게 하거든요. 그러면 뇌졸중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서로 간에
이 혈소판들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아스피린. 그다음에 요거는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해서 플라비스나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디스그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간혹 이런 약들을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뇌혈관에 혈류가 좋아야 뇌세포도 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뇌혈관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있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던 혈관성 치매가 있던 간에 저희가 혈전 방지제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혈전 방지제 부작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멍이 잘 들게 돼서 지혈이 잘 안 돼요. 안 그래도 연세가 드시면 모세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멍이 쉽게 드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약을 드시게 되면 어디만 부딪혔다고 하면 멍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이렇게 이 대변을 보시는데 대변 색깔이 아주 이 짜장면처럼 까만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게는 소화불량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약을 쓸 때는 식사 직후에 드시게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장관 출혈이 있게 되면 약을 종류를 바꿔가면서 맞는 약을 좀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드시는 분들은 멍이 잘 드는 거는 워낙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위장 출혈이나 소화불량 같은 게 있으시면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혈액순환 개선제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치료제 같은 걸 저희가 쓰면서 혈관성 치매의 치료를 뇌졸중 예방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위장 출혈이 까만색 변, 혈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까만색 병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출혈이 있으면요. 그쵸. 위에서 출혈이 있던 것들이 이제 소화가 되면서 이제 검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결국은 검은색 변, 짜장면 색깔 변을 보시면 이거는 어디 출혈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위장 위에서 출혈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선홍색으로 혈변을 보면 이제 대장이나 이쪽 직장 쪽 이제 네. 지금 아래쪽에서 피가 났을 때 이렇게 선홍색 혈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네, 볼게요. 네. 철기님께서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작년에 성형외과에서 눈빛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얼굴 안윤근 쪽에 힘이 계속 들어가는 통증이 생겨서 1년간 뉴론틴, 리보틸을 항문환제, 근위환제 복용 중인데요. 아직도 이 느낌이 안 없어집니다. 의사 선생님은 얼굴 근육 쪽에 보톡스 맞아보는 것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네요. 네. 일단은 지금 어떠한 수술을 받고 나서 실제로 느낌만 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얼굴의 근육 자체가 약간 찡긋찡긋하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통증만 느낀다고 하셨으면 아마도 3차 신경 부분의 브랜치를 조금 건드려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자발적 통증이 조금 생겼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얼굴까지 다 찡긋찡긋하는 안면 연축이 생겼다고 하면 보톡스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흔하게 저희가 요새 이제 여자분들이건 이게 남자분들이건 간에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해서 이 블룩 나오는 부분을 편편하게 하면 좀 젊어 보이시니까 그런 시술들 되게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눈 크게 보이려고 이제 앞트임 뒤트임 하다가 간혹 가다가 저렇게 약간 결국은 수술은 잘 됐지만 이게 서로 간에 낫는 과정 중에서 저런 이상 증상을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3차 신경동일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저런 뭐 뉴론틴, 리보트릴 이런 항불안제제가 좀 들어갔을 것 같은데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아서 혹시 나이가 한 65세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통증이 참을만 하면 조금 이런 약들은 오히려 안 드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약들을 65세 이상에서 많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 인지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본인의 컨디션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사실은 통증은 사람마다 굉장히 그 예민도가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심하지 않으면 그냥 뭐 마사지라든지 찜질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해서 그냥 약은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서 드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보톡스는 어떻게 해요? 보톡스는 이제 안면 연축, 실제로 눈이 찡긋찡긋하는 안면 연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톡스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맞아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받을까요? 네. 네. 한번 네. 치매 치료약은 없고 지연시키는 약만 있다는데 치료약은 언제쯤 나올까요?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아까 지금 앞에 얘기를 안 들으셨네요. 우선은 그러니까 치매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약.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대표적인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떨어져서 우리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아세틸콜린을 넣어준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 독이 있는데 독에 지금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갔으니까 아세틸콜린을 넣어주겠죠. 그런데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거는 치료는 아니고 그냥 지연시키는, 그러니까 지연이라기보다는 이게 진행을 좀 늦춰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치료는 이 구멍난 독을 막아야 되겠죠. 이게 여기 뭐 돌을 대든 뭘 하든. 근데 이렇게 만드는 약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레켐비라고 하는 주사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레켐비라고 하는 이 주사제, 그러니까 아밀로이드의 근본적인 이제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주는 이 주사제가 결국은 아밀로이드를 제거함으로써 인지 기능이 뭐 예전 수준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지금 한 27% 정도의 덜 나빠지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이거를 뭐 완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뒤에 나오는 이 도나네맙은 또 35%. 점점 이게 개선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전 인지 기능 자체가 정말 50% 60%까지도 지연 속도가 올라간다면 결국 뭐 완치의 시대도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 질문 예, RSV 백신 질문입니다. 네. 아버지 70세, 어머니 65세, 고지혈증에 만성 질환 없고요. 네. 싱글릭스 접종했어요. 그러니까 RSV 백신 부정 길랑발에 올까봐 그러시는가 보나. 네. 길랑발의 증후군이 증가한다는데 이해 드실 고려했을 때 접종 여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라고 했네요. 네.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이일근 원장님께서 이 백신 RSV 백신이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냐 비욘드에서 얼마 전에 하셨어요. 저도 그걸 이제 실방을 봤었는데 RSV 백신은 사실 우리가 백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선택을 하시면 되냐면 얻을 이득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면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RSV 같은 백신은 사실은 접종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은 백신에서 항상 올 수가 있습니다. 길랑바레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떠한 신경에 대한 신경세포를 망가뜨리는 어떠한 이 신경세포의 그러한 항체가 마치 백신에 있는 들어가는 성분이 항체랑 똑같아가지고 신경 다발을 이렇게 벗겨내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도 전공의 때 독감 백신을 맞고 길랑바레 증후군이 온 분에 대해서 논문 보고를 한 적 있어요. 연구 보고. 그때 벌써 2002년, 3년이니까 지금 그 후로도 굉장히 많이 코로나 백신, 독감 백신, 그러한 다양한 백신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길랑바레 증후군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 발병 위험이 굉장히 많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할 정도로 그 율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당연히 RSV 백신도 접종을 하시는 게 전 좋고 이것도 역시 이일근 교수님이랑 이일근 원장님이랑 의견은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슬라이드 잠깐 들어가고 할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요게 그거거든요. 이제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아까 지금 잠깐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소개하는 약은 치매 현재 흔하게 사용하는 치매 약물이거든요. 근데 치매 약물을 썼을 때 이게 지금 그다음 그래프가 있네. 좋은 그래프는 아니네. 네. 지속적으로 악화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약을 쓰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잘 안 보이는데. 네. 그런데 약을 쓰게 되면 그래프가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맞아요.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그 종단점은 전혀 다르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써야 돼요. 그리고 일찍 써야지 여기서 쓰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여기서 쓰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 약제는 최대한 일찍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약효가 더 좋다. 현재 하고 있는 약제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가지 않네. 네, 네. 넘어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왜 안 넘어가지? 아이고. 이게 끝인가? 네, 좋습니다. 네. 끝난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면 그럼 우리 질문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자율신경 복합 검사를 예약했는데요. 검사 전에 아스피린, 혈압약 등을 못 먹나요? 나이는 30대입니다. 했네요. 자율신경 복합 아스피린 혈압약 30대신데 벌써 아스피린하고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네요. 그거 혹시 왜냐하면 이제 물론 30대도 혈압약이랑 아스피린을 복용할 수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이러한 약제들은 많이 복용하는 시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어쨌건 자율신경 복합 검사를 보통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땀 분비라든지 아니면 심박동의 어떠한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걸 심박동이 막 움직이는지 아니면 뭐 틸트 테이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갑자기 자세 변이를 했을 때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지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아스피린 혈압약은 보통 뭐 큰 문제 없이 드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30대신데 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병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는 건 이해를 하는데 아스피린. 아스피린을 드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질환을 좀 남겨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경동맥 협착이 있거나 이래도 아스피린보다는 네. 고지혈증 약 정도를 먹기 때문에 네. 지금 아스피린을 드신다는 얘기는 네. 머리 MRI나 이런 혈관에서 네. 뭐 뇌혈관 협착이 있거나 좀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먹기가 쉽지 않아서 나중에 혹시 질환명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고요. 네. 예. 그다음 네. 질문이 또 있나요? 질문이 오늘은 많이 안 들어오셨네. 잠깐만요. 그러면 예. 재밌는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다른 거 슬라이드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네.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자체가 네. 또 다양한 또 치료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비약물적으로도 또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뇌에다가 네. 이 TDCS라 그래서 뇌 맞아요. 전기 자극을 네네. 주는 그런 치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이렉트 커런트라 그래서 직류 자극을 줍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주고서 전기 자극을 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가잖아요. 이런 형태를 주는 형태로 보통 이제 좌측에 있는 전두엽에 자극을 주게 되면 실제적으로 뇌에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이런 아밀로이드들이 잘 배출이 되는 그런 형태로 설명을 하면서 그런 치료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회사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 발기부전 치료제가 있는데 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또 이 다양한 기전 때문에 인지 기능을 좋아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회사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임상을 통해서 또 약물로 개발하고 있어서 꼭 알츠하이머병에서는 그냥 지금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주사제만 치료제가 있는 건 아니라 또 다양한 약물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또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가 침착된 이후에 타우라고 하는 단백질이 또 침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우를 또 없애주는 그런 약물, 주사제 이런 것들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확실히 좀 시간이 갈수록 금방금방 새로운 약들도 나오고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사제, 쓰고 있는 약물이 최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주사제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예. 많이 왔네요. 예. 네. 약물 과용 두통 후에 진통제를 10달 끊었는데 10달 지난 시점에서 두통이 남아 있으면 원래 가지고 있는 두통인가요? 약물 과용 두통인가요? 라고 물어봤네. 예. 사실은 약물 과용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두통이 조금 기본적으로 아마 편두통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 진통제 과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진통제 이후에 완전히 10달을 끊었으면 몸 안에 있는 진통제 성분은 와시아웃이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달 지난 시점에서 두통이 남아있으면 제 생각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혈관성 두통, 즉 편두통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신경과 가까운 신경과 가셔가지고 뇌혈류 초음파 검사 같은 걸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 그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방귀 조절 장인. 네. 몇 년간의 두통 때문에 신경과에서 뇌 MRI를 찍은 적이 있는데요. MRI라 뇌만 나올 줄 알았는데 뇌 혈관도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뇌 혈관이 깨끗하다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MRI에 혈관도 나오는 거면 MRA란 건 뭘 차이가 있나요? 근데 MRI에서 혈관은 나오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MRI는 뇌 구조적인 걸 보는 네. 거예요. 거기에 뭐 뇌 종양이나 뇌경색, 뇌출혈 또는 뭐 뇌 위축 이런 걸 보는 거고 뇌염 이런 것들. 네. 그리고 MRA라는 A가 바로 엔지오라고 하는 혈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RA를 찍어야지 혈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MRI를 찍고 혈관이 깨끗하다, 혈관이 나아졌다라고 한 건 좀 잘못된 말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MRI와 MRA를 조금 같이 찍었거나 아니면 MRI 찍으실 때 그냥 일부 그냥 MRA 오더는 내지 않고 그냥 일부 조금 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두통약을 자주 먹으면 오히려 두통이 심해질 수도 네. 있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네, 예. 방금 전에 질문하신 그게 분들이 맞죠. 예. 약물 과용 두통인데 사실은 두통약이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뭐 이부프로페닌도 있고 타이레놀 계통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있는데 드럭 오버유즈 헤데익, 즉 항상 모든 두통 전문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당신은 머리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두통약을 많이 먹어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인, 나의 두통이 어떤 두통인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두통의 종류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편두통도 있고 또 흔한 경우에 근긴장형 두통이라고 해서 양쪽 어깨가 굉장히 이렇게 뭉치면서 생기는 두통. 그 다음에 아까 지금 김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물 과용 두통도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고 사실은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위장장애 때문에 두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통약을 자주 드시는 것보다는 정확히 나의 두통이 어떤 형태인지 확인을 하고 약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재활치료로 좋아지고 음식관리만 잘 하더라도 두통이 많이 캄다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조영선님, 조영선님,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한 달째 동네 가정의학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겨드랑이 임파선이 부었는데 정밀 진단 받아야 할까요? 사실 대상포진의 위치가 어딘지가 맞아요. 궁금한데요. 사실 겨드랑이 임파선과 대상포진 신경통하고는 그렇게 관련성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겨드랑이 쪽으로 대상포진이 와서 그쪽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그랬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상포진이 이런 등이나 이런 쪽, 뭐 심한 경우는 뭐 얼굴로도 오긴 하는데 한 달째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서 겨드랑이 임파선이면 요거는 좀 다른 질환으로 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 그 대신 이제 대상포진이 예를 들어서 이 가슴 부위에 이렇게 넓게 왔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어떠한 염증 세포라든지 그러한 것들의 피를 받는 곳이 이 겨드랑이 임파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신경통이 여전히 있고 가슴 부위에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관련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믿음으로 저분이 뇌경색이 뇌경색이요? 있었고 대동막판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드셔야 될 분이시긴 했네요. 30대신데. 예. 네네. 고생하시고 계시네요. 네. 예. 그다음에 그다음 배병호님, 알코올이 치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예. 사실은 알코올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되게 뇌를 이렇게 캄다운 시켜가지고 잠이 잘 온다고 해서 밤에 꼭 약주 드시면서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알코올은 뇌를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 알코올을 복용을 하시면 이 손해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간 자세가 흔들흔들 균형이 좀 깨지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변연계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흥분이 되고 그다음에 전두엽 쪽에 가게 되면 왜 술 먹고 이상한
주사 부리는 분들이 이 전두엽까지 드시게 되면 전두엽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농도가 전두엽 기능이 확 셧다운이 되면서 굉장히 이상한 탈억제 행동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운다든지 웃는다든지 때린다든지 뭐 폭력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알코올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억력뿐만 아니라 행동을 조절하는 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완전히 뇌를 파괴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알코올로 인해서 알코올성 치매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알코올을 급성기에 많이 먹고 영양을 비타민 B1 같은 걸 제대로 섭취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베르니케 뇌병증이라고 해서 딱 단기경만 떨어지는 그런 치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할까요? 두통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통약 먹는 것은 괜찮을까요?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혹시 W님 몇 살이신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뭐 두통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거 저는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두통의 양상이 중요하긴 한데요. 두통약을 먹으면 좋아진다, 증상이. 그러면 사실 우리 뇌에 정말 나쁜 병이 있으면 사실 약 먹고 좋아지지 않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매일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신 이제 편두통이나 혈관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런 속이 느글거리는 구역구토 이런 것들도 동반되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렇게 걱정할 증상은 아닌데 만약에 나이가 뭐 좀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이러면은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한번 뇌혈관 검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고 젊은 나이라면은 사실 뭐 머리 사진 찍는다고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서 네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 질문 예, 선생님이 해주실래요? 김현님, 네. 치매 초기에 기억력 말고도 다른 변화가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신호가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치매 초기 증상들이 기억력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1차성 치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루이체 치매, 전두축대엽 치매,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새로 생기는 그러한 증상의 초기 증상에 나타나는 부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화를 많이 내는 분도 있어요. 성격이 변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길이 낯설어 보인다. 오늘 이제 오셨던 신환이신데 그분은 진짜 치매 증상이 4월에 시작이 됐다는데 초기 증상이 뭐였냐면 지하철 복잡한 곳에서 한승구에서 자기 집을 못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간혹 헷갈려가지고 오래 걸려. 그리고 옛날에는 계산을 굉장히 잘했는데 암산이 굉장히 잘 안 된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기억력 말고도 되게 다양한 다른 변화가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특징적으로는 그 루이치 치매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나 이런 건 괜찮으신데 굉장히 뭐랄까 아주 생생한 환시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 보이는데 어떤 좀 귀신이나 뭐 이상한 사람이 서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망상 같은 게 있어서 실제로 뭐 이렇게 빛의 그림자인데 본인 눈에는 벌레가 내려온다.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어떤 부위에 어떤 증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대부분 이러한 기억력 외에 다른 증상이 있으면 우울증이나 아니면 정신건강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다른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혹시 뭐 한 50대 이상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뇌에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좀 질문에 대답이 됐을까요? 예,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보톡스, 아조비, 엠겔러티, 아킵타, 기존 예방약, 그러니까 토피라메이드, 인데놀, 에나폰 등 5가지 치료 전부 다 실패했으면 두통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치료를 하셨으면 다 하셨네요. 다 하셨는데 네. 그러면 치료가 사실은 근데 진통소염제는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제 일단은 편두통인지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편두통을 미미킹하는 뭐 군집
복합성 두통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뭐지 헤미페이셜 이 영어로 해서 뭐라 그러죠? 그거를? 헤미페이셜 반연 반 무슨 하여튼 반열골 연축?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3차 신경통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흔하게는 편두통 플러스 근긴장형 두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기존 예방약인데 토피라메이트 인지기능 떨어지죠. 인데놀 혈액 맥박수가 느려지고 에나폰 같은 경우는 졸려요. 그런데 정작 두통을 치료하는 진통제계통은 안 드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활 습관, 즉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라민이 들어있는 치즈, 그다음에 설파가 들어있는 와인, 그다음에 햄버거라든지 이런 패스트푸드 그런 걸 혹시 좋아하시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 습관입니다. 본인이 잠을 제대로 안 잔다든지 아니면 이런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고 나서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그러한 피지오세라피가 없다고 하면 사실 이런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100% 예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약제가 아조비나 엠겔러티나 다 편두통 치료제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진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맞아요. 편두통에 대한 편두통 예방약, 편두통 치료제 위주로 그러니까 CGRP라고 하는 편두통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주는 그런 약 주사제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다 했는데도 정말 모두 다 실패를 했다면 두통의 진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은 정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두통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치매 검사할 때 피 검사, MRI, 펫 꼭 검사해야 되나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요라고 했네요. 예. 오케이. 근데 사실은 오케이 땡큐님 본인이신지 아니면 가족인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피 검사, MRI, PET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알츠하이머 질환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아밀로이드를 없앨 수 있는 약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좀 의심이 되면 저런 검사들 다 하게 되고요. 피 검사, MRI는 아까 전에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80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80여 가지의 질환에 의한 2차성 치매는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저렇게 다 하게 되면 이제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봤을 때는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치매가 왔다. 그래서 점점 나빠진다. 그랬을 때 요양원에 드는 비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입원하는 비가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저 정도 투자는 조금 아깝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아무 증상 없고 건강한데 우리가 이 아밀로이드 펫까지 찍지는 않고요. 맞습니다. 이게 기준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력이 떨어지고 가족력이 있거나 정말 이 알츠하이머에 좀 서스펙티브하게 알츠하이머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아밀로이드 펫이나 이런 펫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 또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데. 30대 네. 중반 남성인데요. 일주일 전에 돌발성 난청이 찾아와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작용 때문에 고막 주사를 맞았는데도 일시적으로 모두 좋아졌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또 귀가 먹먹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청신경 종양이 있으면 네. 그럴 수 있다는데 저는 4, 5년 전에 두통 때문에 MRI 찍은 적도 있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고 깨끗한데 혹시 4, 5년 사이에 청신경 종양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어때요? 있을 수 사실 있지만 청신경 종양 종양이 때문에, 그렇게 쉽게 4, 5년 사이에 생기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청신경 종양이라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악성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이즈 작으면 지켜보고 크면은 이제 제거하기도 하는데 요거 자체가 저렇게 귀를 먹먹하게 하고 저런 증상보다는 오히려 심한 어지러움증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와서 우리가 어지러움으로 병원에 왔는데 검사를 했더니 청신경 종양이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돌발성 난청이 당연히 어지러움증은 생기지만 지금
그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약도 먹고 고막 주사도 맞았다는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이비인후과를 가신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에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청신경 종양 같은 것들이 의심이 되는 그런 소견들이 있어요. 그게 있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또 머리 사진을 찍어 보기 위해서 신경과를 가보시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그 선생님 믿고 진료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네네. 같습니다. 예. 나이가 젊기 때문에 보통 예, 호전은 예. 되더라고요. 예, 예. 네, 한 몇 개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대상포진 분이 등과 가슴 부위에 대상포진이 왔대요. 그러면 그 겨드랑이에 임파선 좀 부을 수 있을 부을 것 수 있으니까 같고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전되면은 부은 것도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리고 민미님 네. 하지브란 증후군 82세 미라펙스 1mm 리보트릴 복용 중인데요. 요즘 약효가 좀 떨어지나 봐요. 그쵸. 예. 리리카 뉴론틴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약 스위치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네요. 보통 이게 스위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선생님이 답을 마지막. 예. 미라펙스 1mg하고 리보트릴 복용 중인데 약효가 조금 지나가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혹시 하지 불안 증후군 때문에 밤에 굉장히 많이 잠을 설치시는지를 물어보고 싶고요. 만약 설치시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지 불안 증후군 때문에 야간에 굉장히 잠을 많이 깬다. 그러면 한 리리카 소량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미라펙스라고 해서 이게 도파 아고니스트거든요. 도파 기량제, 그다음에 리보트릴 소량, 그다음에 리리카 한 25mg 정도를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미라펙스 용량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리카나 뉴론틴도 뭐 당연히 효과가 있지만 그래도 하지불안 증후군에서는 이 미라펙스 계열이 그래도 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초이스이기 때문에 1mg에서 조금 용량을 좀 증량을 해보고 리보티릴 용량이 몇 mg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용량에서 조금 증량을 해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은 네. 다른 약제를 스위치보다는 약간의 애드원 하다가 천천히 스위치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많은 질문들 올려주셨는데요. 예, 저희가 딱 시작할 때 이 질문들이 딱 들어오면 좋겠어요. 끝날 때 질문이 네. 막 많이 미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예, 예. 지금 한 반은 또 못했는데 예. 다음번에 저희 예. 다음 달에 할까요? 다음 달 네. 저기 세 번째 세 번째 주 금요일에 또 뵈면은 요 질문들 잘 또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 뭐 앙이님, 소망님, 피부왕 통키님 다 좀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다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것으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네.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